자, 115쪽 이제 2차 저당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저당 금융 중에서 1차 저당 시장을 끝냈죠. 이제 2차 저당 시장을 배우는데요. 자, 2차 저당 시장은 그 개념에 보면 저당 대출 기간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1차 대출 기관들은 금방 자금이 부족해져서 저당 대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이 2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저당 시장은 보시다시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차입자와 여기에 있는 대출자 사이에서 뭐가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이렇게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화살표가 이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있네요. 자, 그게 뭐죠? 여기 있는 요것이죠. 이게 뭐죠? 여기 있는 주택을 지금 뭐해서 주택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원금과 이자 받을 채권이죠. 돈 받을 권리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썼다?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네요. 그러면 이 주택 저당 채권 이것이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기지는 여기 있는 대출자 입장에서 지금 모기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모기지는 곧 뭐가 되겠다? 자산입니다. 채권이니까 남한테 돈 받을 건 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출자가 뭐가 되는 거죠? 자산 보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산 보유자는 모기지라고 하는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목돈 나가고 푼돈 들어와서 현금이 똑 떨어졌다. 이제 그게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입니다. 근데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1차 저당 시장만 있어서는 그 위험이 극복이 안 되고 무슨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2차 저당 시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위험이 있는데 1차에서 돈 떨어지는 유동성 위험이 있었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디다? 2차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랬을 때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는 방안이 곧 뭐가 되겠어요? 유동화가 되는 것이다. 자, 그 유동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는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낮은 것을 유동성 있게 만드는 것을 유동화라고 그런다. 그럼 유동성 낮은 게 뭡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모기지라고 하는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왜?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돈 들어오니까 금방 목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면 이제 이 자산을 파는 거죠. 돈 떨어졌으니까 요 모기지라는 자산을 판다. 어디에다가 여기 대출자가 1차 저당시장의 대출자니까 1차 대출자고 여기가 2차 저당시장이니까 2차 대출기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2차 대출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하우징 파이낸스라고 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 자산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모기지라는 자산을 사왔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 증권을 발행한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이 요구 수익률을 MBS 사는 투자자에게 취급하겠다고 하는 수익률인 MBS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MBS 한 투자자에게 6% 줄게 그랬을 때 투자자 요구 수익 5%라면 오케이 하고 투자가 되고 그럼 이 6% 수익률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랬을 때 요 모기지가 지금 저 차입자한테 뭐 받을 권리가 있죠? 원금과 이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요 이자율이 지금 여기에서 1차 저당시장 이자리겠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7%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7% 이자 받을 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7% 이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사왔으니까 여기 7% 받을 권리에서 1%는 발행 비용이나 관리 비용으로 떼고 6% 줄게 그러면 6%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여기다 돈 주는 것이죠. 돈 주고 MBS 사는 거고 그 돈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모기 사왔으니까 요리로 가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자, 과거에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을 때 차입자가 집 사야 돼요. 그러면서 1억씩 빌려주세요. 그래서 100명이 와서 빌려갔다. 근데 101번째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돈 떨어졌다. 조금만 빨리 오지. 이렇게 말해야 됐다. 그런데 이제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돈 빌려줘서 여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된다고요? 요 자산을 팔아서 또 돈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또 101번째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또 새로운 모기지를 형성해 놓으면 되겠죠. 새로운 모기지 형성해서 원금이자 받다가 또 돈 떨어지면 뭐 하면 되는 거요? 또 팔아서 또 가져와서 또 새롭게 빌려주면 된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모기지를 사겠다고 하는 쪽만 있으면 계속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화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유동화는 유동성 낮은 걸 유동성 있게 만드는 건데 유동성이 현금이잖아요. 현금, 돈 들어오면 다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 시킬 때 시큐리티,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화 시키는 것도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증권화라는 것도 유동화의 일종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증권으로 하지 않고 여기 모기지라는 자산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나요? 모기지 자산을 그럼 다이렉트로 팔면 여기 투자자는 뭐가 좋아요? 6%가 아니라 7%를 받을 수 있죠. 수익률이 더 올라가네요. 예, 근데 문제는요. 저 차입자가 어때요? 원금이자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저 차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빨리 갚아야지. 아, 미안해요 아줌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갚아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나갈 수 있죠. 예,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관리하기가 여기서 쉽다 어렵다? 어렵다. 투자자는 관리 안 하고 싶죠. 또 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기서 어때요? 이자만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 현금 뭐 5억 돈 다 주세요. 그러면 또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증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떻다? 용이하고 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은 직접 요 모기 자체를 직접 매각하는 거 이런 것도 돈만 들어오면 다 유동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권화 시키는 것이 여기서 관리하기가 쉽고 현금화 시키기가 용이하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이쪽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증권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유동성 낮은 걸 유동성 있게 만드는 건데 자, 이 경우에 유동화는 무슨 유동화다? 저당,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줄여서 저당 유동화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다. 그런데 뭐 꼭 여기에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뭐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유동성 낮은 자산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일반 기업이나 회사들도 유동성 낮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할부 채권이라든가 외상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외상이니까 지금 당장 돈 들어오는 거 아니죠? 미래에 돈 들어온다고요. 또 자동차 할부 채권 이런 것도 어때요? 자동차 할부로 팔았다 그러면 목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걸쳐 천천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건 다 뭐다? 유동성 낮은 자산입니다. 돈 받을 거니까 에셋이죠. 이런 자산이 있는데 이런 자산이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이 낮으면 여기에서 저당을 여기 있는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지금 회사라든가 기업이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요 에셋을 유동화 중개기관인 SPC다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에 넘기게 되고 이 SPC에서는 유동화를 중개하기 위한 만들어진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뭘 발행한다? 에셋을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MBS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요것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매각하는 거죠?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이 ABS 수익률이 충족이 되면 투자자가 오케이 하고 이거 사겠죠? 그러면 사면 이 돈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 뭐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죠? 그럼 유동성 낮은 게 뭐 있어졌어요? 유동성 있어졌죠? 이것도 뭐다? 유동화입니다. 이런 유동화를 우리가 자산 유동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유동화 제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자산 유동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 외상 매출 채권, 뭐 신용카드 채권, 뭐 리스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이런 것들은 목돈이 왕창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눠져서 천천히 들어오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낮다. 그걸 담보로 해서 ABS라고 하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 채권이나 할부 채권 등 보유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 자산으로 집합, 풀융화시켜서 특수 목적회사 SPC라고 써놨죠. 거기에다가 양도하게 되고 그럼 여기다 요 자산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양도하면 SPC에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자산 유동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의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런 저당담보증권이나 자산담보증권을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ABS 증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맨 밑에 보충학습에 SPC라고 하는 말 보입니까? 요 SPC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즉 그것을 다른 말로 명목회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회사니까 건물이나 지금 같은 회사의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류상의 회사다 하는 것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SPC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유동화 중개 매개 기관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기는 그 옆에 보면 117쪽 메뉴에 무슨 회사라고 돼 있어요? 실체가 있는 회사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다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실체상의 회사고요. 여기는 뭐다?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하나는 실체상의 회사고 하나는 서류상의 회사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저당 유동화,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요 놈을 유동화한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요? 저당 유동화. 길게 쓰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 보면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이다. 즉 저당 채권을 직접 매각하거나 또는 증권화해서 유통하는 거다. 아까 직접 매각도 된다 그랬죠. 매각하거나 이렇게 시큐리티 증권화해서 유동화하는 것을 이제 저당 유동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동성 낮은 것을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다. 원리는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 대출자인 금융기관 여기를 말하죠. 금융기관은 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100명이 아니라 이제 101번째, 102번째 계속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유동화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이런 말 써놨네요.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은 여기 투자자 중에는 연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만약 주식시장이 지금 불경기예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어요. 그럼 주식에 투자해봤자 손해만 나요.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해봤자 돈도 안 되고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요즘 금리가 어때요? 이거는 낮아서 돈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땅하게 돈 갈 곳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막 이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주면서 수익률도 국제순위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있는 투자 대상이 나온다면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화의 전제는요. 유동화의 전제는 보시다시피 그 박스에 써놨죠. 저당 채권 수익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주택 저당 채권 수익률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것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요 MBS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밖에 안 되는데 여기 6% 줄게 해버리면 자기 돈 1% 넣어야 되잖아요. 망해버리겠지 얘가. 그러니까 MBS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고 이 MBS 수익률이 뭐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저당 대출금리가 MBS 발행금리보다 커야 되고 MBS 발행금리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몇 차 시장이에요? 1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의 요 수익률은 뭐보다는 커야 되고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저당시장의 구조는 이미 알고 계시죠? 얘가 뭐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차입자,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몇 차 시장인 거예요? 1차 저당시장인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시장이 1차 저당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저당시장 있나요?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을 뭐 하는 시장이에요?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사고 파는 시장이고 거기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차입자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다. 여기 있는 원래의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는 어디에 있어요? 1차 시장에 있고 2차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고요. 저당의 유동화에 기하는 시장이 몇 차다? 2차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차 대출 기간도 매입한 저당을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보유할 수도 있고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대출 기간도 지금 모기지라고 하는 주택 저당 채권을 자기들이 사왔죠? 그럼 사와서 이것을 자기들이 보유하면서 원금이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금에 여유가 없으면 요거 팔아서 다시 돈 가져올 수도 있다는 소리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이제 118쪽에서 시험에서는 또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MB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MBS의 종류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다 그랬을 때 뭐 그와 관련해서 의의에서 보시면 이미 다 배웠는데요.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요. 취득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고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자산을 기출해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 매각해서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거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고 여기서 어때요? 이런 MBS 이런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뭐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저당 담보 증권을 구입할 때는요.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때는 약간 어떻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거 MBS 사면 아까 6%고 개별 저당을 다렉 사면 몇 프로예요? 7%고 요거 사면 요거보다는 약간 어때요? 떨어지지만 대신에 아까 어때요? 현금화 시키기가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해서 요거 선호한다 그랬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자, 한 개의 저당을 쪼개어서 저당 담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뒤에서 나중에 CMO 이런 다계층 채권 배울 겁니다. 하나의 저당을 어때요? 쪼개어서 계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 담보 증권의 근거가 되는 요 모저당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정금리라 하더라도요. 요거 MBS 발행할 때는요. 무슨 금리로?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당 담보 증권의 근거가 되는 모저당이 뭐라 하더라도 고정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저당 담보 증권은 뭐로 발행할 수 있다? 가변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양가로 이번에 MBS에 뭐가 나오죠?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 MBS의 종류와 관련해서 거기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MPTS라고 하는 것도 있고 MBP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BS의 뭐로서? 종류로서 MBS의 종류로서
제일 첫 번째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MPTS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MPTS다 그랬을 때 M이 뭔지는 아시죠? M이 뭐요? 모기지잖아요. 그럼 이 모기지가 지금 뭐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뭐 여기 있었는데 원래 팔았잖아요. 여기 넘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발행자가 되겠죠? MPTS 발행자인데 요게 모기지를 패스스루 했다. 패스스루라는 건 그대로 넘긴 거죠. 뭐로 만들어서? 시큐리티 증권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넘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가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쪽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넘겼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기지가 뭐 1억이다 그러면 주택저당채권이 1억인데 저 1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5천원짜리 뭐로 만들어서? 시큐리티 증권으로 만들어서 2만 장 발행하면 1억이 되겠죠? 그러면 요 2만 장을 발행했다는 건 투자자에게 팔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요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기지에 관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분권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을 역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매월마다 여기에서 원금가이자 갚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이자 차입자 갚아오면 요 놈이 요리로 넘어갔고 요걸 그대로 뭐 했으니까 투자자에게 증권을 만들어 팔아먹은 거니까 투자자도 매월마다 원금가이자 받겠죠. 원리금 수취権누구에게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 오름이 여기서는 이어지죠. 월마다 갚은 돈이 투자자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현금 오름이 이체된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이체증권이다. 또는 다른 말로 얘가 요 지분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죠. 저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지분형 MBS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위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시장이자율하고 여기 있는 저당이자라고 관계해서 대출금리를 말합니다. 시장이자라고 관계해서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싼 금리로 빌려서 조기에 상환하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제 원금분까지 어때요? 다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대로 누구에게 또 넘겨줘요? 투자자에게. 자, 따라서 조기 상환위험 이런 것도 누가 따앉죠? 투자자가 따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조기 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따앉는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기 상환이라는 콜에 대해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기 상환이라는 콜에 대해서 방어가 되지 않죠? 콜 방어 안 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이 크잖아요. 크니까 당연히 뭐도 높아야? 수익률도 높아야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상대적으로 뭐도 높다?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모기지라는 자산, 이거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모기지라는 자산을 뭐 해버린 거죠? 매각한 거와 똑같은 거죠. 팔아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매각할 때는 초과 담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산을 매각할 때 무슨 담보 잡힐 이유가 없죠? 초과 담보 이런 건 어디에서 생기는 거요? 담보는 부채에서 생기는 거, 부채. 남의 돈 빌릴 때 담보 잡히는 거고, 자산을 매각할 때는 담보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고 뭐가 같으냐 하면 모기지 총액하고 MPTS 발행액은 같아요. 그 말은 모기지가 1억이면 주택저당채권이 1억이면 그 1억을 아까 뭐로 만들었어요? 증권으로 만들어서 5천원짜리 증권 만들어서 2만 장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118쪽에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MPTS 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고요? 이체증권, 지분형 MBS다.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액이 저당 관리 비용은 빼고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어지죠. 자, 이렇게. 그러면 자산을 뭐 한 거다? 모기지라는 자산을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발행자 입장에서 무슨 자산은 줄었어요? 모기지라는 자산은 줄었잖아요. 팔았으니까. 대신에 뭐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잖아요. 현금이란 자산이 들어왔죠.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발행 기간에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왜? 모기지란 자산은 줄었지만 현금이란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도 누구에게 다 있다? 투자자. 권리가 있는 쪽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다? 높은 편이다. 모기지 총액하고 MPT에서 발행 같죠? 그리고 초과담보 이런 거 필요 없고 콜방어 된다 안 된다? 안 됨.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간단하다. 요게 TS니까 뭐라고 외우면 된다? 투자자가 쌍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투자자가 쌍으로 가지고 있다. 뭘? 권리를 투자자가 쌍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위험도 누구에게 있다? 투자자에게. 위험하니까 방어가 안 되겠네. 이렇게. 자산 매각이라는 걸 알면 초과담보 이런 건 쓸 수가 없는 거다.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이 뭐죠? MB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이 MBB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발행자가 되겠죠. 여기 발행자가 MBB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 M이 모기지라는 거 아시죠? 모기지고 B가 백드돼 있다, 담보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담보돼 있고 B가 뭐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산 거는 지금 투자자가 사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사는 거는 채권을 사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지금 뭘 사는 거라고요? 채권을 사는 거예요. 본드라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왜 사는데요? 요거 사면요 6개월 단위로 요렇게 원금과 이자를 취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본드를 산 거라고요. 요렇게. 그런데 채권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 채권 종이 쪼가리 사가지고 안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뭘 요구한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무슨 금융에 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채금융에 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드라고 하는 건 부채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6개월마다 원금이자 줄 테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 좀 사줘 이렇게. 그건 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요? 돈을 빌리는 거와 똑같은 거요. 채권 발행해서. 근데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은 그러면요. 이자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종이 쪼가리만 보고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발행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자산이 있다. 모기지란 자산. 저 차입자한테 내가 원금과 이자 받을 뭐가 있다? 자산. 모기지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요 놈을 뭐 잡힐게 그러면? 담보 잡힐 테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본드 사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관한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소유권 여러분의 그대로 있는 거죠. 얼굴에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자가 이것을 담보 잡혔을 뿐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할이 뭐라고요? 담보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 이거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조기 상환 이런 게 생기면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따놔야 돼요? 발행자가 따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상환위험 이런 것도 발행자가 떠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자가 다 떠안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위험을 발행자가 떠안다 그랬으니까. 투자자 입장에 위험이 작죠? 위험이 작으니까 뭐도 작아요? 수익률도 낮겠죠? 그 위험이 작다는 것은 조기 상환이라는 콜이 들어왔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방어할 수 있다는 소리하고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모기지가 많아야 돼요? 본드 발행액이 많아야 돼요? 요 놈이 담보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모기지가 담보되어 있는 본드 발행액보다는 뭐가 더 큰 거다? 모기지 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쓰는 거죠? 초과 담보. 그래서 본드는 부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은 이어져요? 끊어져요?
여기는 아까 매월마다 원금이자 갚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발행자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월마다 원금이자를 받아요. 근데 여기는요. 6개월 단위로 원금이자 지급한다 그랬죠? 요거는 모기지에서 생긴 원금이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발행자니까 본드 발행자가 알아서 어때요? 별도로 원금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모기지를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MBB 봅니다. 자, 119쪽 메뉴에 뭐 저당 채권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무슨 MBS다? 채권형 본드를 발행하니까 채권형 MBS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발행 기간에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본드 발행은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원가이자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저당의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현금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초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모기지 총액이 MB 발행액보다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수칙과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기 상환위험이니 채무 불이행위험 다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그랬죠? 안전하니까 방어가 된다. 그래서 조기 상환이란 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방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발발 요렇게 오시면 된다. 그래서 비비니까 발발. 권리를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위험도 누구에게? 발행자에게. 그럼 투자자는 안전하죠? 위험이 적으니까 방어가 된다. 자, 위험이 적으니까 방어가 된다. 그리고 이건 부채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부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초과 담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 말의 의미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내용은 다 뭐겠어요? 섞었다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섞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요? 요게 지분형 MBS고 요게 채권형 MBS잖아요. 두 가지를 섞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지분 채권 혼합형 MBS가 나오겠죠. 그것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MPTB가 되는 겁니다. 자, MPTB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분 채권 혼합형이다, 뭐 지분 이체 채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있는 B가 뭐죠? 본드입니다. 그러면 본드가 채권이죠. 그러면 투자자가 사는 건 뭐예요? 채권을 사는 거죠. 투자자는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모기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 앞에서 MPTS는 모기 자체를 팔아먹은 거고 두 번째 MBB는 본드, 투자자가 본드 사는 거고 요거 모기지는 발행자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금 요 시스템은 요가 같잖아요. 본드를 누가 사는 거니까 투자자가 사는 거니까 채권을. 모기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 그러니까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와 같아요? 아까 발발이라고 불렀던 MBB적 성격이잖아요. 요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 MBB적 성격이죠.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PT가 있잖아요. PT가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를 자세히 보니까 페이스루라고 써놨죠. 요 앞에 있는 PT는 뭐였어요? 요거는 패스스루였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전체가 이거는 뭐 한 거고 패스에서 넘어간 거고 요거는 모기지 중에서 페이만 넘어간 거라고. 페이가 뭐요? 페이가 원리금 수취권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 지급해야 될 거, 원가이자 지급해야 될 거. 요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있다. 이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MPTS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분, 채권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은 조기 상환이 생겼을 때 조기 상환위험 누가 따놔야 돼요? 투자자가 따놔야 되죠? 예,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에게 있으니까 조기 상환위험도 누가 따는다? 투자자가 따는다. 자, 그래서 거기에 MPTB 보시면 채권, 본드 형태로 발행한다 그랬죠? 그럼 투자자가 사는 건 뭐다? 채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해됐죠? 무슨 성격이다? MBB적 성격이고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죠? 요거는 MPTS 성격인데 요것은 조기 상환 위험 즉 만기 전 변제 위험 이건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된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이라는 콜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방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방어가 우리가 안됨 또는 약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면 요거는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투자자에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면 이게 누구에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죠 지금? 그런데 매월 단위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드 형태로 발행했으니까 6개월 단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조기 상환해버렸어요. 조기 상환했다 하더라도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6개월 모았다 넘긴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조기 상환에 대해서 방어가 되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되니까 어때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약함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 6개월 그거는 뭐 방어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때요? 안 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이자를 원하는 무슨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5년 동안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투자자도 있는데 이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 방어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기 상환이라는 콜에 대해서 뭐 해서 방어를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 중에는 어떤 투자자도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 이런 장기 투자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 투자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자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뭐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요 하고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기 투자자는 계속해서 한마디 하는 말이 뭐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콜방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뭐가 가능하도록 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채권의 이름이 뭐다? CMO라고 하는 거예요. 이 CMO 다계층 채권이라고 써놨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뭐 다계층 채권 써놨는데 요 CMO는 발행 기초가 뭐하고 동일하다? MPTB와 발행 기초가 동일하다. 발행 기초가 동일하다는 말은 MPTB가 조금 전에 원리금 수취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투자자에게 있다고 그랬죠?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발행자에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CMO도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은요. 수취권 역시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다는 말은 조기 상환했을 때 조기 상환위험도 누가 따는다? 조기 상환위험도 투자자가 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장기 투자자에 뭐가 가능하다? 콜 방어가 가능하다 하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거기 CMO의 첫 번째 동그라미 봅니다. CMO는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 그룹 트렌치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정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읽고 이해가 잘 됐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CMO는 장기 투자자의 콜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당 채권을 발행할 때 1000억을 발행한다. 그러면 요 1000억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쪼개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제 A 트렌치 이렇게 B 트렌치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나누겠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트렌치는 Z 트렌치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치의 만기 구조를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만기 구조를 다양화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만기짜리, 5년 만기짜리, 10년 만기짜리, 20년 만기짜리 이렇게 만기 구조를 나누는 거 다양화시키는 거죠. 다양화시키면 여기는 일종의 단기 투자고 여긴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건 단기겠어요? 장기겠어요? 여러분도 은행에 돈 넣을 때 단기보다는 뭐 해놔야? 장기로 넣어놓으면 이자 좀 더 주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자율을 어때요? 좀 더 줄게 이렇게. 그래서 금리 이자율이 지금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렌치별로 원금의 지급 순서를 달리한다. 달리한다는 말은 여기다 먼저 원금과 이자를 이 A 트렌치에 상환하는 동안에 나머지 트렌치는 전부 다 뭐만 지급하겠다? 이자만 지급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 받아서 나갔죠? 그럼 그 다음 트렌치에 또 뭘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트렌치 뭐만 받고 있고? 이자만 받고 있고. 그럼 요렇게 돼서 이제 하나씩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나요? 아까 시장 이자 낮아서 조기 상환이 되면 뭐가 들어와요? 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요 원금 들어온 걸 어디다 써먹으면 돼요? 요 A 트렌치에다 원금 지급할 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한 원금은 여기 장기 투자자한테는 자기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조기 상환이라는 콜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또 조기 상환에서 들어오면 여기 다 나가면 그 다음 트렌치에다 또 원금 지급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트렌치는 아직 자기에게 원금이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뭐가 가능하다?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CMO는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 그룹으로 모아자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정하고 이렇게. 이해됐죠? 어디로 갈수록? 장기 투자로 갈수록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금의 지급 순서를 다르게 한다. 원금의 지급 순서를 다르게 했죠? 그래서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채권이다. 예, 그게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MPTB하고 발행기초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가지고 있고 투자자 가지고 있고 조기상환임도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 만기가 다양한 이자율하고 만기가 지금 다양하죠? 4개 5개의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원리금의 지급이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 이해됐죠? 이제 저 원리금이 지금 순차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뭐가 인정이 된다? 콜방어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요. 유동이자율, 즉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그건 트렌치 만들기 나름이겠죠. 근데 트렌치 중에서 마지막 한 개는요. 중간에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만기 때 누적된 원가이자를 한꺼번에 지불받는데 그런 트렌치를 제트 트렌치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가 만기 때 누적된 원가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그런 트렌치도 있는데 그런 트렌치를 제트 트렌치라고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 4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외우는 건 아주 간단하다. 뭐라고 외우면 돼요? 투상, 발발 이러고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 건요. 뭐밖에 없어요? MPTS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로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머지 MBB니 MPTB니 CMO니 이런 걸 한마디로 다 자산 보유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옆 페이지 119쪽 맨 밑에 그 MPTS는 무슨 방식이라고 써놨어요? 자산, 모기지한 자산을 팔아버리니까 매각 방식이고 나머지는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죠? 자산 보유 방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MPTS는 투자자가 싹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권리를 다 투자자 가지고 있죠. 근데 자산 보유 방식이니까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발행자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원리금 수취권은 보시다시피 요 MBB만 어때요? 발발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다 나머지는 다 투자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넘어가니까 현금 흐름이 다 이체되는 거죠. 다만 아까 MBB는요. 현금흐름이 끊어진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체 안 되고 딱 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조기상환위험도 누가 따놔야 돼요? 원리금 수취권하고 조기상환위험 보세요. 같잖아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조기상환위험도 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콜방어 MPTS는요.
투자자가 권리를 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도 다 투자자가 따르니까 방어 안 되죠. 콜 방어 안 됨. 그 다음에 MBB는 발발이니까 권리를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이 없죠. 지금 적죠. 그래서 콜 방어 됨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MPTB는 안 됨 또는 약함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다? 장기 투자자가 트렌치 수와 규모를 조정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자의 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게 CMO라고 하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맞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7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는 이런 유동화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화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자, 1번 2차 저당시장은 요 2차 저당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건 2차가 아니고 뭐요? 1차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틀렸네요. 2번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미가 안 맞잖아요. 유동화는 아까 많은 재원이 아니고 뭐요?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가 아니라 어때요?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뭐 해줄 수 있는 거요?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1문제, 102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가 아니고 뭐요? 적은 재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2번 당연히 틀렸고 3번 MBB 투자자는 최초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MBB는 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기지 풀에 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자 갖는 게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CMO는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 일련의 계층으로 이건 맞죠? 다양한 만기 구조한 일련의 계층으로서 구성되어 발행되고 맞습니다. 만기 구조가 장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주어진다.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야지 어떻게 낮아요? 안 맞죠? 그러면 단기가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으면 다 단기에 투자하지. 뭐하러 장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죠. 기다려야 되니까. 대신에 그만큼 어때요? 이자 더 줄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죠. 자, 낮다 그래서가 틀렸고 5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CM은 주택 저당 채권이 뭐예요? 모기지잖아요. 집합물이 모기지 풀이란 말이에요. 모기지 풀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갖는다 그랬잖아요. 발발 기억납니까? CMO도 역시 그 뭐하고 같아 그랬어요. 이거 MBTB하고 발행기조와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풀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맞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문을 보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고요. 혹시 틀리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틀리면 요 문제 틀렸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와서 옆에 여백에다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 요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린다. 모의고사 3회 몇 번에서 27번에서 나왔음 하고 책 여백에다 딱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린다. 해놨는데 다음에 나왔더니 또 뭔 일이 생겼다. 보니까 또 틀렸어. 또 적어야죠. 예, 두 번째다. 여기서 나왔는데 3세판이다. 이러면서 어때요? 이제 진짜 세 번째는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럼 세 번째 나오면 틀려요. 맞아요? 또 틀리지. 뭘 맞아요. 3세판 우리는요. 시험 볼 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요 계속해 정리하고 해서 여기 나오면 한 문제 맞추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잠깐 쉬었다 다음 내용 갑니다.